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외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할 만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한 지 엿새 만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에서의 새 변이 바이러스 발생 위험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방한했는데요. 백악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는데요. 북한 코로나 사태를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 간부들에게 돌렸습니다.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회의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북한이 공개한 신규 발열자 추이를 보면 지난 15일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국가 비상 방역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지난 16일부터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한 조선중앙TV는 유증상자와 사망자 수, 사망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달래려는 듯 의약품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과 재택치료 비법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 유를 만에 다 완쾌되지 않았습니까? 민간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소금물 함수. 함수, 무슨 수경기 피우기, 식초 소독.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선 항상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높다며 북한발 변이 바이러스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일부터 남북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진수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그리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뭐 공식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은 발열자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기존에 알려진 그 과학적인 근거를 추론하면은 실제로는 PCR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배에서 4배 이상 환자 발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실제로 북에서 코로나의 확산은 사실상 800만에서 1000만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800만에서 1000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확산세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정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뭐 방역이나 또 인명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북에서도 지난 4월 달 그리고 5월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통제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점을 찍는데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볼 때 북에서도 5월 말이나 6월이면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꺾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중환자,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니까 소아 어린이들 환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사망자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사망자 비율이나 환자가 노령층이 많은데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볼 때 북의 어린이들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망자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정황은 있습니다. 북의 5세 미만의 사망률이 남한의 5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그 영양 상태가 만성 영양 결핍증의 15%에서 30%까지 지역별로 다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성 감염증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에선 PCR 기반으로 진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많은 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중증 감염자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진단 없이 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것들이 북에서 통계에 집계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인정하고 나섰고요. 또 이례적으로 발열자 또 사망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참 이례적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와 달리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은 뭔가 오류가 있으면 이게 심각하면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경제 사업을 뭐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은 오류를 얘기를 하고 대신 책임자를 물어요. 강등을 시키거나 어디 멀리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 분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만약에 이것을 숨기고 있으면 지도자는 뭐 하냐 이러면서 모든 비난을 혼자서 받게 되지만 만약에 방역 주체들을 모두 끌어모아가지고 다독이고 뭔가 미션을 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수면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덜면서 책임 분산이 됩니다. 아마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중국 선양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북한과 관련한 현지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세균 특파원, 최근 중국으로 탈북하다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새벽인데요.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상류인 단둥의 랑토우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북한 주민 5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3명이 순찰 중인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나 군경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가 확보한 단둥시 이민관리국 통보에 따르면 붙잡힌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둥시는 보도가 나가자 SNS 계정을 통해 짤막하게 부인했습니다. 북한의 수송기가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확보해 갔는지 구체적으로 좀 취재가 됐습니까? 중국이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탈북 사건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되면 중국 당국은 어떤 사항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언비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항생제나 해열제, 마스크, 면봉 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 중량 50톤인 대형 수송기인 일루신 76 석대가 왔으니 100톤이 넘는 의약품을 싣고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날 수송기에는 중국 측 의료 지원 인력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항공기를 이용한 의약품 수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발병이 실제 언제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현지에선 어떻게 봅니까? 미스테리인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상황 변화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말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은 돌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특히 첫 개통한 날 의문의 여객한 한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탔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누구인지 언제 돌아간 건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달러를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역시 추론일 뿐입니다. 결국 북중 화물열차로 닫혀있던 북중 국경의 문이 열리고 대규모 정치 행사가 때맞춰 열리면서 코로나19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화물열차가 결과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세균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문 소장님. 현재 북한은 이제 국경 봉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뭐 중국을 모델로 삼는다고는 했지만 상하이 경우를 보면은 봉쇄를 하긴 했었어도 잘 통제가 안 됐어요.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백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간에도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지역사회에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보다는 더욱더 위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확산 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학을 살펴볼 때 앞으로 3주, 4주 뒤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그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 소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를 하셨고 또 북한 어린이 지원에도 애쓰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고 또 필요한 지원으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코로나 확산의 초기에는 그 대규모의 그 백신 지원보다는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 특히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필수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급히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3, 4주 뒤에 있을 중환자의 급증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차, 3차 웨이브를 대비할 수 있는 백신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for a region of the world that we seek. 네, 김 교수님. 그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이제 꾸준히 포착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북한의 핵실험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중대한 도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한미나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이 한일 순방 기간에 또는 뭐 그 직후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국가 수반이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워싱턴의 여론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요. 특히 의회에서는 대북 비난 결의문을 발표를 하려고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어쨌든 통과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좀 유연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 선택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북한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요. 네, 최근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잠시 멈추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거다 뭐 이런 보도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파장이 큰 사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결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면서 사실은 대북 제재 틀은 상당히 좁혀놨어요. 구멍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품목 제재, 일반 물품들 제재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민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완화를 시켜달라고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발을 하다 보니까 민생에 영향을 주는 품목 제재를 추가하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 확대나 또는 뭐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이 한반도에서 이 남북 또는 뭐 한미와 북한이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만 이렇게 치닫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강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저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한테 일단 대화를 하겠다 조건 없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인센티브 줄게 다시 나와줘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 북한 사정, 내부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깃발을 들고서 뭉치도록 관심거리를 다른 데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이 깃발 중에서 뭐가 있느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보면은 이제 군사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뭔가 국가적인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ICBM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타협적으로 북한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안 하고 이 한미 두 정상이 대북 방역 지원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한다면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대북 메시지로서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야기할 때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북이 관심이 있을 치료제, 특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환자 치료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약품이고요. 또 하나는 북이 관심이 있는 효과 있는 백신인 화이자에서 나오는 mRNA 백신이나 모더나의 백신이 북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조건 없는 또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천명한다면 북에서도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관계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 기술 동맹, 경제 동맹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뭐 중국 견제나 뭐 포위 전략이 우리가 너무 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미 합의가 된 그런 방향성이고요.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워킹 그룹을 조성을 해서 그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일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예견을 했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왕치산 부주석을 보내면서 의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신정부와 뭔가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인 활용성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적어도 좀 다독이면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하는 그러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다음 주 발족하는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과거 사드 때처럼 우리가 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쿼드나 아니면 TPP 이런 것과는 달리 이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는 시장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역 규범을 좀 정비를 하고 반부패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좀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즉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고 만약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면 이제 열심히 펜스를 치고 문도 닫아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펜스는 치는데 문은 조금 열어놓고 입장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키는 국가들 다 와서 이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좀 쿼드랑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쿼드는 사자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다자이거든요. 그리고 주제도 뭐 에너지나 환경 이런 같은 굉장히 연성적인 그런 이슈들인데 지금 이 멤버십을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하나만 가입을 해도 전폭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도 그중에서 일부가 돼서 정치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중 대결이 이렇게 이제 갈수록 심화가 된다면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좀 어려운 질문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북한이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화의 효용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동맹과 관련해서는 뭔가 협조할 건 크게 협조를 하고 대신에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계속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소통 채널을 적어도 열어놔야지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북한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적어도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북한은 또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화라는 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즉 탈출구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문 소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북한의 TV 매체에서는 약재를 다려 먹어라, 우황청심환을 먹어라 하면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약에 해당하는 고려약 약재로 쓸 약초 재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맥을 짚고 침을 놓는 풍경이 우리 한의원과 비슷합니다. 북한에선 각종 한방 치료를 고려의학이라 부르며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는데요. 갖가지 약재로 만든 고려약은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기도 합니다. 고려약과 병치료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력사 문헌들에는 고려약의 가지수만 해도 수백 가지, 그 치료 방법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의심되는 발열자가 폭증하자 연일 방역 대책을 쏟아내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고려약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특히 열이 나는 경증 환자에겐 해독산, 안궁 우황환, 삼향 우황청심환을 추천합니다. 해독산을 씀으로써 땀을 내게 하고 또 열을 이렇게 낮춰주고 통증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삼향 우황청심환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의 고려약 공장들은 약의 종류와 가지수를 늘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고려약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약초 재배 기간까지 따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4월과 5월, 9월과 10월은 모든 주민이 함께 산으로 모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고려의학을 출산에 활용하는 평양의 유명 산부인과 직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약초를 가꾸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고 후대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최대 비상 방역 태세에 나선 북한. 열악한 의료 체계 속에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넘기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석해서 화려하게 준공식을 벌였던 평양 보통강변의 고급 주택단지. 저희 남북의 창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북한의 유튜브 채널에서 평양의 노동자 부부가 이런 주택에 입주했다면서 살림집의 내부를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파트와는 뭐가 비슷하고 또 다를까요? 함께 보시죠. 평양 보통강변을 따라 쭉 늘어선 고급 주택단지. 리포터는 이곳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경루동 이름의 뜻처럼 보석 같은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까요? 我一想到今天见到许明君女士，不由得想起前几天我乘坐她开的无轨电车上班的那天。 청춘을 바쳐 전차를 몰며 평양 도로 위를 달렸다는 이 여성. 남편과 함께 부부 운전사로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数十年来，他们两夫妻在首都交通运输行业做无轨电车司机，默默无闻地献出自己的一生，这多么高尚、多么幸福的一对夫妻啊！
크고 무거운 전차를 여성이 운전하는 건 힘든 일이라면서 직업 정신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부가 경로동에 입주한 건데요. 현관문엔 남편 이름은 없고 허명금이라는 아내의 이름만 명패로 붙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보통강변 테라스식 고급 주택은 북한의 대표 아나운서 리춘이도 입주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허명금 운전기사의 집은 리춘이 아나운서의 집과 실내 구조나 인테리어 등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넓은 평수의 안방과 세탁기도 들어가는 화장실, 노트북이 놓인 서재도 보이는데요. 테라스 역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진짜 이런 호화주택에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게 우리 집일까 하고 잠이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한 지난 12일에 공개됐습니다. 극심한 봄 가뭄에 코로나 비상 상황까지 겪고 있는 북한. 유튜브를 통해 호화주택에 입주한 일반 주민 모습을 보여준 건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체제에는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요즘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축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이하영 리포터도 이 축구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미래의 손흥민 선수, 또 미래의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는 그런 어린이 선수들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얼마 전 새롭게 창단한 유소년 축구팀 위로FC 어린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위로FC,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뭐 위로한다 그럴 때 위로인가요? 네, 그렇게 위로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우리를 뜻하는 위, 그리고 한자 길 로자를 합쳐서 함께 가는 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구팀에는 탈북민 자녀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함께 있는데요. 남북한 구분 없이, 다문화 과정 구분 없이 모두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니 축구로 뭉쳐 함께 잘 자라라라는 의미로 만든 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린이 축구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아파트 숲 사이에 위치한 작은 축구장.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달 4일 출범한 유소년 축구팀 위로FC인데요. 40명의 아이들이 지친 기색도 없이 즐겁게 공을 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축구하면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재밌어요. 위로FC 축구팀엔 여느 축구팀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남북한 출신 혹은 다문화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축구를 통해서, 축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통일을 좀 간접 경험하는 그런 축구 교실입니다. 네. 탈북민 출신인 김주찬 대표는 이전엔 탈북민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축구단을 운영했다가 이번에 확대한 겁니다. 김 대표는 축구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벽을 허물길 바랐는데요. 그래서 결성된 것이 바로 위로FC. 한국인, 탈북민, 다문화 주민의 자녀들로 구성된 축구단입니다. 축구공 앞에선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을 초월해 모두 다 같은 한국인입니다. 축구가 가진 어떤 그 협동심, 그리고 페어플레이, 그리고 배려, 이런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통일의 의미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장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어울리고 싶은데요. 아직은 어설프고 실수도 많지만 그 열정만큼은 손흥민 선수 못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배경을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축구단 안에서는 분단의 현실도 어떤 차별도 느낄 수 없는데요. 지금 활동하는 거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하는 것도 좀 좋고요.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힘들긴 하지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본기 훈련이 끝나고 시작된 축구 시합. 축구를 좋아하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렸는데요. 힘들어요. 아이들 체력이 대단하네요. 체력만큼이나 실력도 뛰어난 우리 아이들. 패스를 받아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 계속해서 주고받는 시속 게임이 이어졌는데요. 경기가 치열해질수록 부모님들도 흥미롭게 경기를 지켜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번 집에만 있거나 놀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뛰어놀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가지고 하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아이가 경기장 밖에 나간 건데요. 코치가 옆에서 아이의 상태를 살핍니다. 아까 부딪혔어요. 공에 맞았어요? 그럼 너무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근데 축구 또 할 거예요? 왜요? 아프면 쉬어야 되지 않아요? 더 할 거예요. 오, 괜찮겠어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들도 이런 티 없이 맑은 모습에서 힘을 얻는다는데요. 좀 더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엘리트 선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도 벌써 몇 명의 이렇게 눈에 띄게 공을 잘 다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엘리트 코스를 한번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쪽으로까지 연계를 하는 것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네. 수고했습니다. 차렷 인사. 미래의 프로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 역시 축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축구 많이 할 수 있어서 전 하루마다 축구만 하려고 기억해놔요. 그래요? 축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오늘도 안 다치고 열심히 재밌게 했습니까? 네! 차렷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들과 금세 가까워졌는데요. 축구하면서 친구 사귀긴 했어요. 어떻게 친구 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재미있는 친구들 같아요. 그래요? 네.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조금씩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도 뿌듯합니다. 저희 아이들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금 잘 놀면서 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위로 FC가 바라는 한반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떠나고 텅 빈 운동장. 코치 선생님들이 남아 뒷정리를 합니다. 시작은 봉사였지만 지금은 남다른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그런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 뭐 소외되거나 하는 또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좀 관심이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책임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김주찬 대표는 통일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요즘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우려도 많고 좀 절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에 대한 제시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의 가치를 좀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의 힘찬 공차기가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고 남과 북의 벽도 허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 된 한반도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우리의 5월엔 어린이날에 어버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은데요. 북한에도 이런 날들이 있을까요? 네,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 여러 기념일이 북한에도 있는데요. 유튜브로 전해드리는 이번 주 남북의 썰에서 만나보시죠. 맛보기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날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굉장히 이제 큰 행사잖아요. 5월의 어린이날은. 네네. 북한에도 어린이날 따로 있나요? 북한의 어린이날은 뭐냐면 일단 국제아동절이라고 6.1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조선소년단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의 창립절이 또 6.6절이라는 게 있어요. 네.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맞아서 축하를 받습니다. 이런 날이 북한에도 혹시 있나요? 네, 청년절이라고 있죠. 청년절. 네, 8월 28일인데 이것이 옛날에 이게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이라고 그때 김일성 주석이 만든 조직이 그날이다 해서 이거를 청년절이라고 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청년절의 행사가 이 저녁에 진행이 되는 무도회죠. 어머니 저국의 부방번영에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바지 하유하겠다는 자각이 돋습니다. 어버이날이 아닌 어머니 날이 있다고요? 네. 왜 그런가요? 여기서 어머니들을 상당히 내세우면서 어머니 날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원인은 김정일 위원장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그다음에 이게 김정은이 역시 똑같은 그런 처지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애환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내세우지 않았을까. 이게 개인이 축하를 받고 뭐 사랑을 확인한다기보다는 국가의 행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롭게 휴식을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는데 북한은 일단 뭐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이 국가적인 행사건 기념일이건 무조건 하루는 반나절 또는 하루는 행사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많이 귀찮죠. 네. 네.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북한이 쌀을 보내준 적이 있었고요. 또 북한 농촌이 어려울 땐 우리가 비료를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돕겠다는 우리 손길을 외면하니 희생과 고통은 주민들 몫일까? 그저 안타깝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사태 때문이겠죠. 평양 려명거리가 한산한데요. 그래도 가로수 녹음이 짙어졌습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남북예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